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와 강원연구원 통일국방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2022년 평화경제특구 온라인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이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5대 비전 중의 하나인 통일대비 특별자치도를 실현하기 위해 평화경제특구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성을 탐색하고 통일대비 특구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이번 포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오늘 회의는 강원연구원 통일국방연구센터 김재진 센터장님의 간략한 인사 말씀을 듣고 발제자 두 분의 발제를 들은 후 종합토론을 하는 형태로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에 대한 소개는 그 종합토론 때 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진 센터장님의 간략한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연구원 통일국방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재진입니다. 오늘 굉장히 뜻깊은 이런 포럼 자리를 갖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강원도는 국내적으로 많은 변화와 격동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의 에너지, 식량, 안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시험 발사로 인해서 더욱더 강력한 대북 제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대화도 없다는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 간 관계도 당분간 대립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6월 10일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공식 공포되었고 강원도 이름이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면서 2023년 6월 김진태 민선 8기 도정과 함께 시작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변화 속에서도 우리 강원도의 숙제는 세계 유일 분단도이며 6.25 전쟁 이후 70년간 지역 발전과 도약의 기회가 각종 규제와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되어 왔고 이로 인해 현재 강원도의 많은 지역이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저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강원도의 통일북방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 포럼의 주제인 강원 평화경제특구 내용도 새 도정이 강원도형 특구 조성을 위해 추진되어야 될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아마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됩니다. 끝으로 오늘 이 포럼을 준비해 주신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 및 저희 통일북방연구센터 관계자분들과 발제를 해주실 이영성 교수님, 양철 박사님, 그리고 토론을 해주실 패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통일북방연구센터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서울대학교 이영성 교수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성 교수님께서는 평화경제 통일특구와 남북협력의 연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인사 말씀에서도 현재 남북 관계의 교착 상태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어디 가는 데마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남북 관계가 이어질 듯 하다가 끊어졌지만 앞으로는 반대로 끊어질 듯 하다가 이어지는 국면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몇 가지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발표 자료가 약간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몇 가지 이제 새로운 변화들인데요. 완전히 새롭게 나타난 것도 있고 원래 예전서부터 있었던 건데 좀 더 구조적으로 강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핵심이 이제 결국은 기업과 자본이 중국을 벗어난다는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미국도 그렇고 그 서방 선진국들도 곤혹스러운 것이 중국을 벗어나서 다른 데 가고 싶은데 갈 데가 마땅치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대안으로 논의되는 게 이제 인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가 있는데 실제로 제가 그 인도네시아라든가 베트남 현지에 가서 특히 베트남의 경우는 제가 그 베카맥스라고 해서 자산 규모 10조 원이 넘는 그 회사에서 거의 500만 평, 600만 평 산업단지 만들 때에도 그렇고 2017년에 남북 문제 때문에 답사도 가고 그랬었는데 거기 회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실무진들도 그렇고 산업 생태계가 미국 또 서방 선진국의 첨단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인력과 부품 조달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면이 있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 소프트웨어는 발달되어 있는데 제조업이 워낙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금 격차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하나하나 다 중요합니다만 숫자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지금 통계청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국제통계와 북한 통계를 놓고 보게 되면 북한의 1인당 GDP, 그러니까 임금이라고 하는 게 결국 1인당 GDP랑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1인당 GDP로 측정을 하게 되면 2000년에 북한의 1인당 GDP가 755였고 한국이 이제 12,000, 중국이 944였는데 한국이 북한보다 대략 한 15배 정도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한국이 거의 30배 이상이고 2000년에 중국과 북한의 1인당 GDP가 거의 같았는데 현재 중국의 1인당 GDP가 북한의 10배를 넘어섰고 2030년쯤에는 아마 중국의 1인당 GDP가 25,000달러 넘어설 것이 거의 확실하게 생각되고 있는데 중국 기업 입장에서도 중국에서 생산하기가 어려운데 어딘가 가야 돼요. 중국 기업 입장에서 우리 남한과 일본보다 더 사이가 안 좋은 베트남으로 가기도 그렇고 인도하고는 작년 재작년에 내내 국경 분쟁을 했고 또 산업 생태계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인도하고 베트남은 또 중국이랑 혈맹 관계도 아니고 북한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는 중국이랑 사이가 좋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조중 동맹 맺어져 있고 무엇보다도 남한과 접해 있는 접경지대로 온다고 하면 남한이 갖추고 있는 엄청난 그 산업 기반들을 다 활용할 수 있고 중국보다 인건비가 10분의 1, 15분의 1, 또 2030년에는 2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있습니다. 너무나 매력적인 지역이고 북한의 경우에는 지금 1인당 GDP가 2000년 1인당 GDP 통계 보시면 북한이 인도의 거의 2배, 베트남의 2배, 중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현재 북한의 1인당 GDP는 국가 GDP도 그렇거니와 전 세계 유엔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대략 160개 국가 가운데 북한의 GDP는 공히 1인당으로 하건 국가 전체로 하건 155등 정도 됩니다. 북한도 너무나 절실한 상태고요. 참고로 1990년 시점으로 돌아가서 1인당 GDP를 측정을 하게 되면 믿지 못하시겠지만 북한의 1인당 GDP가 중국의 3배, 베트남의 9배였습니다. 그렇게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북한 입장도 굉장히 절실하다는 거고 네 번째가 이제 남한의 위상이 1990년이나 2000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이제 본래 전공이 도시경제, 지역경제입니다만 밑에 있는 것처럼 뭐 저런 작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산업생태계 오늘 이 자리에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만 감히 제가 도시경제, 지역경제를 수십 년 공부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수도권에서 충청권 북부, 충청남도와 충청북부 해가지고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의 북부 지역 그러니까 서산에서부터 당진, 천안, 아산 거쳐가지고 진천 이르는 이 지역은 그다음에 요즘 일부 강원도의 서부 지역도 조금씩 이런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써놓은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특히 기술 위주의 제조업 측면에서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수도권에서부터 충청권 북부 지역에 이르는 이 지역처럼 첨단의 기술력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과 지식집약 산업이 이렇게 강력하게 집적되어 있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유일한 곳입니다. 우리나라가 또 근데 살아가려고 하면 지식집약 산업을 통해서 이 뭔가 이게 관련된 산업들이 수직되어야 되는데 이건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옛날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하는 건데요.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남북 협력이 대단히 저부가 가치의 협력이었습니다. 이게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 이게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남한과 북한, 중국, 미국, 일본이
남북한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유할 수 있는 이익의 규모가 옛날에 너무나 작았는데 이제는 조금만 마음을 바꿔서 기획을 하게 되면 이익의 공유가 다만 100만 평, 1000만 평만 같이 남북한이 협력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시대로 바뀌었다. 참고로 이제 개성공단이 문 닫기 전에 100만 평에 5만 5천 명이 종사해서 5,500억 원을 생산했습니다. 이건 제가 가는 데마다 들려드리는 숫자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얼핏 보시기에 5,500억 하시게 되면 크게 느껴질 수 있는데 100만 평에 5,500억을 단순하게 비례식으로 계산하면 10평에 550만 원 생산한 거예요. 1년에. 10평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어떻게 뭐 왔다 갔다 하시다면 조그만 분식집들이 다 10평짜리들인데 아무리 10평짜리 분식집이라고 하더라도 1년에 550만 원 매출액 가지고 그 유지가 되겠습니까? 1년에 550만 원이면 한 달이면 50만 원이 안 되는 건데 50만 원이 안 된다고 하는 건 나이키 운동화 3켤레거든요. 남북 협력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 간에 그 공유할 수 있는 이익의 크기가 없고 이거를 또 다른 걸로 환산하시게 되면 10평에 550만 원인데 1인당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100만 평에 5,500억이라고 하는 게 1인당 1,000만 원입니다. 남한의 국가산업단지의 평균적인 생산액이 1인당 5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남한의 평균적인 기술이 접목되는 걸로 남북한 간의 경제 협력이 바뀌어서 개성공단 버전 2가 나온다고 하면 그냥 남한의 평균적인 기술이 적용되는 것만으로도 개성공단의 1인당 생산액은 50배가 뜹니다. 참고로 개성공단이 100만 평에 5,500억 생산했는데 판교가 16만 평이에요. 16만 평에서 생산되는 매출액이 12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판교 같은 기술이 접목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요즘 소프트웨어 관련된 인력이 거의 없거든요. 16만 평 곱하기 6을 하게 되면은 120조 곱하기 6을 하면 720조 원이 나오는 거고요. IT 쪽에 부가가치가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50%인데 720조 원에 50%가 되면 360조가 나옵니다. 북한의 현재 GDP가 3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16만 평의 땅을 놓고서 판교 같은 모델로 개발만 해도 북한에도 굉장히 우수한 IT 인력들이 많은데 북한의 GDP가 얼마나 뛸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이 굉장히 많고 남한, 북한, 중국, 미국, 일본을 설득을 해서 이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적인 이익에 할 수 있는 파일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마 상당 부분 다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인도 인건비의 절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데 인력은 우수한 그러면서 남한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의 아주 강력한 산업 클러스터를 갖다가 반경 100km 안에서 다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땅이 없다.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결국은 과거의 모델과 달리 지금은 남한의 위상도 다르고 또 중국의 입장도 다르고 미국의 입장도 달라서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협력에 있어서 매력적인 지역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거가 있고요. 남한 입장에서 근데 협력을 한다고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문제가 이겁니다. 그렇게 경쟁력이 좋은데 남한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 많지만 아쉽게도 남한에서 꼽힐 수 없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상세하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남한 내에서 이제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것이 이데올로기적인 충돌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만은 태양광, 풍력, 뭐 제반에 있던 재생에너지들이 남한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면서 진행되기 대단히 어려운 면이 많은데 북한에서 그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남한에서 스마트 시티 이것도 이제 떠오르는 거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뭐 스마트팜도 그렇고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기술은 다 있는데 남북한 간에 조금만 협력을 하게 되면 그렇게 고부가 가치면서도 남한이 이미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기술력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껏 규모의 경제를 누리면서 동아시아에 있는 많은 국가, 미국과 유럽을 포함을 해서 할 수 있는 협력이 틀이 가능하다. 그래서 2000년대에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한계 기업들을 개성으로 끌고 가서 낮은 상태에서의 부가가치 산업에 유지한 근거하는 협력을 이제 완전히 환골탈태해서 모든 국가들이 같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고 모두의 번영에 보탬이 되면서도 남한 입장에서는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은 남한에서 꼽힐 수 없는 산업들을 북한과 협력해서 마음껏 우리가 한번 미래를 꿈꿔볼 수 있는 그러면서도 남남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결국 남남의 갈등이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멘텀이 강력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이제 아까
수직 계열화라고 하는 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건데, 대체로 이제 노동 집약, 자본 집약, 기술 집약, 지식 집약 산업으로 넘어가는데, 이 노동 집약에서 자본 집약, 기술 집약으로 갈 때는 그냥 이게 단선적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기술 집약에서 지식 집약으로 넘어갈 때는 산업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뭐냐면 지식 집약 산업이 성공하려고 하면은 지식 집약 산업 자체만으로는 성공을 못하고, 그러니까 노동 집약은 노동 집약만으로 성공할 수 있고, 자본 집약은 자본 집약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 자본 집약이라는 게 공장 많이 지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식 집약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기획 이런 업무들인데, 이것만 가지고 돈을 못 벌고 그 밑에 노동 집약, 기술 집약, 자본 집약을 다 수직 계열화하고 수 있어야 돼요. 나만이 이제 기술 집약에서 지식 집약 산업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지식 집약 산업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적절하게 가까운 거리 근방 내에서 풍부한 산업 생태를 가지고 인력을 다 동원해서 이쪽 지역에서는 노동 집약, 근거리 내에서, 이쪽 지역에서는 자본 집약, 이쪽 지역에서는 기술 집약 산업을 다 하나로 어울릴 수 있어야 되는데, 미국은 이것을 전 세계 측면에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고 있고 강력한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남한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미국처럼 구축할 수가 없어요. 남한 기업들이 중국, 베트남 갔을 때 얼마나 홀대 당합니까? 결국은 남한이 기술 집약 산업에서 지식 집약 산업으로 넘어갈 때에는 가능하면 남한의 영유권 속에서 남한이 어느 정도 기여하고 남한이 주도할 수 있는 지리적 바운더리 안에서 노동 집약, 자본 집약, 기술 집약 산업을 같이 계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남한이 현재 가장 아쉬운 게 인력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자본 집약의 경우에도 남한이 사실은 지식 집약과 기술 집약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단순한 형태의 자본 집약이니까 단순히 공장 하나 짓는 거에다가 막대한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어디다 할 거냐? 답은 이제 접경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작년에 통일부랑 과제할 때에도 우리 생각을 바꾸자라고 하는 건데, 저게 어떤 걸 뜻하냐면 옛날에 이제 북한이랑 협력할 때에는 단순하게 노동 집약 산업 하나 보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지식 집약 산업이 노동 집약, 자본 집약, 기술 집약을 거느린다고 하는 거는 지식 집약 산업을 갖다가 정점으로 하되 노동 집약, 자본 집약, 기술 집약을 동시다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따라서 북한의 경우에도 단순하게 그냥 노동 집약만 하는 게 아니고 남한과의 산업 생태계를 고려해서 협력을 하는 그 첫 단계에서부터 북한과 해도 노동 집약, 자본 집약, 기술 집약 집어넣어서 동시다발적으로 한반도 전체의 기술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북한 입장에서, 남한 입장에서 뭐냐면 북쪽 쪽에다가 결국은 노동 집약만이 아니라 자본 집약과 기술 집약, 이게 시간대별로 하는 건데요. 노동 집약으로 처음에 있다가 요건 이제 개성공단 모델이고, 다음에 이제 자본 집약, 기술 집약, 지식 집약 같이 집어넣자는 건데, 지식 집약은 이제 소프트 같은 거. 그건 뭐냐면은 처음 단계에서부터 고부가 가치의 자본, 기술, 지식 집약 산업을 북한에도 일부 집어넣고 남한과 더불어서 공통의 이제 뛰어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가야만 된다는 것이고, 저것이 가능할 때 비로소 남한 입장에서도 고부가 가치를 누릴 수 있고 북한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철학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익의 공유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한 건데요.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집트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1차, 2차, 3차 중동 전쟁 때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얼마나 거칠게 싸웠습니까? 그렇지만 가운데 알카라크하고 아카바 이런 쪽에다가 다 이르비드 해가지고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저기가 이제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공통의 이제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대미 수출 특구 만들어가지고 일종의 관세 없이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성공단 버전 2, 그다음에 강원도 넘어서 원산 같은 데도 저런 걸 만들어서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개성에 와서 공장을 생산해가지고 중국 인건비의 10분의 1, 또 미국 인건비의 70분의 1 정도, 그렇지만 남한의 2차 전지라든가 이런 탄탄한 산업 생태계를 활용해서 생산한 다음에 중국으로 수출하고, 중국의 전기자동차 업체 역시 마찬가지로 원산에 와서 남한의 뛰어난 산업 생태계, 2차 전지 관련된 부품을 굉장히 많이 수입하는데 중국이 우리나라로부터 그것들을 거기서 생산해서 일본과 미국으로 생산하는, 수출하는 이런 식의 우리가 협력과 관계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의 구조적인 변화, 그래서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가 맨 앞에 슬라이드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수십 년 동안의 국제 경제 변화, 정치 변화 속에서 무르익었다는 말씀이 되겠고, 왼쪽에 있는 거는 통일되기 전에 동독 지역에서 서독과 동독이 합의를 봐가지고 작센 쪽에다가 자동차 공장을 지었는데, 이것이
통일되고 난 다음에 저 지역이 독일을 대표하는 자동차 클러스터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싹은 대단히 미미하지만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잘 발굴하고 서로가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고 하면 생각보다 창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가능하면 과거의 저부가 가치 산업을 벗어나서 미래지향적인 산업으로 가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인 6개 영역으로 우리가 좀 남북관계 협력 방안을 만들자는 말씀이 되겠고, 통일부에 제안할 때 이제 과거의 남북 협력을 위한 평화통일경제특구의 협력 방식으로는 위탁 생산 특구만 생각했었는데 저게 북한 노동자들이 와서 생산을 위탁하는 방식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2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오프라인 분업 특구는 사람이 오가지 않고 그냥 여러 가지 부품 같은 것들을 자율주행차 같은 걸로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이 되겠고, 통일부에서 좀 흥미로워했던 게 제가 제안했던 클라우드 분업 특구인데요. 남북한 간의 물자 교류가 어렵기 때문에 유엔사가 인정하는 별도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클라우드로 활용을 하고 방송, 영상, 이런 그 주로 콘텐츠 관련된 산업들, 또 원격 의료 이런 것들은 다 접경 지역, DMZ에 접한 지역이 아니라 예를 들어 춘천 같은 데서도 이렇게 하나 지역을 지정한 다음에 유엔사의 동의 아래 출입증 다 이렇게 통제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협력하는. 요거는 사실은 제 그 뽀로로 옛날에 어린이들 하는 그 대표가 제 그 고등학교 후배인데 그때 방송 영상 쪽에서 상당히 좀 북한하고 협력했던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됐는데 워낙 이렇게 그 우편 같은 거 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서 최근에 제가 봤을 때 게임 콘텐츠, 영상, VR 산업 이런 것들은 클라우드 분업 특구 하게 되면 사람이 오고 가는 건 없더라도 유엔사를 인정한다고 하면 평화적인 목적으로 고부가 가치에 관련된 산업에서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핵화와 관련돼서 우리가 논의가 많이 있는데 비핵화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천은 결국은 아까 내내 강조하는 것처럼 남북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모두가 다 이득을 볼 수 있는 또 나름대로 인도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 평화적인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오른쪽 밑에 그 파란색 바탕으로 한 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전기 문제 해결, 또 스마트팜을 통한 농산물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해서 하나씩 협력의 장으로 이끌어오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때 이 협력을 통해서 남북한 간에 볼 수 있는 이익의 규모가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예시를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린대 땅들랑도 연결된다고 하는 취지의 슬라이드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하나 중요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알리백이라든가 탄소 중립, 또 탄소 국경세 이런 것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한전 KDN이랑 작년에 자치 작업을 하기 있어가지고 그 양반들한테 테크니컬 서포트를 받아서 계산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맨 밑에 있는 요 줄만 보시면 되는데요. 북한에 2,500만 명 인구가 있습니다. 근데 1인당 전기 사용량은 대략 우리나라의 20분의 1, 25분의 1 정도밖에 되질 않는데 여기 요 슬라이드에서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에너지 협력을 할 때 북한에다가 원자력 발전소 지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풍력 발전에 가장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 데가 여기 빨간색이 진한 곳인데요. 얼핏 생각하실 때는 제주도 앞바다가 풍력에 가장 좋은 조건일 것으로 생각들 하십니다만 실제로는 이게 백두대간 쪽입니다. 북한 쪽으로 이어지는. 북한 쪽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은 거의 빈 땅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풍력에 할 때마다 주민들 반대도 많이 하시고 기존에 있었던 산림들 생태계 훼손하는 게 논란이 많은데 북한 쪽은 이미 빈 땅이 많습니다. 너무나 빈 땅이 많고 거기다 만약 풍력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더 좋을 텐데 북한의 2,500만 명 인구가 필요로 하는 가정용 전기 이를 100%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한전 KDN의 테크니컬 서포트를 받아서 계산을 하게 되면 2km 곱하기 5km 면적에 2조 원이면 됩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러면 이게 어떤 측면에서 매력이 있느냐 하면 탄소 국경세가 이제 본격화되는 2030년쯤 됐을 때 알리백을 우리가 진척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타격을 볼 것인가에 대해 최근에 연구가 많이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매년 빨간 줄에 한 것처럼 알리백 참여를 더 하지 않을 때 2030년 지금과 같은 형태로 간다고 하면 2030년에 삼성전자가 감내해야만 되는 매출 감소가 대략 한 25조 원 가까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게 대략 4분의 1이니까 우리나라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생산 감소 예상되는 게 대략 100조 원입니다. 매년.
그러면 매년 2030년서부터 100조 원만큼 국민 경제에서의 생산 감소를 감내할 거냐? 아니면 2조 원을 그냥 들여서 북한에다가 신재생 에너지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걸 지어주고 그 다음에 그걸 북한에 허용해주는 대가로 거기다 별도로 2조 원 정도 돈을 들여서 또는 10조 원을 들여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을 해가지고 그 전기를 남한으로 가지고 와서 접경 지역에 있는 모든 기업들과 도시들이 알리백 산업단지, 알리백 도시를 만들 거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국민 경제적인 선택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하나 예시가 되겠고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뭐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1년에 100조 원만큼 손실을 보는데 그럼 매년 100조 원만큼 손실을 보는 거에다가 100조 원만큼을 만약에 전액 신재생 에너지에 투입한다고 하면 2,500만 명 북한이 인구가 필요로 하는 거에 50배에 해당되는 전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50배에 해당되는 전기는 뭐냐면 남한 국민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 전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탄소 국경세를 통해서 1년 손해보는 돈을 그냥 눈 딱 감고 남북 협력을 위해서 그쪽 대규모의 규모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역에다 돈을 투입한다고 하면 남한 경제가 다 신재생으로 할 수 있는 가정용 전기에 있어서 물론 이제 산업용 전기는 약간 더 양이 많습니다만 그래서 그 정도 전기만 나오더라도 경기도하고 강원도 일대에 있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산업단지는 다 완벽하게 다 알리백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약간 이게 몽상가적인 상상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협력이 가셔야 된다고 했을 때 DMZ 주변에 그러니까 이 반경 대략 한 길이 200km 정도 되는 DMZ 전반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기존의 세계 최고의 산업 집적 단지인데 플러스에서 이 지역이 전 세계에서 또다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세계적인 알리백 산업 단지로 환골탈퇴할 수 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알리백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전 세계 많은 기업들, 뭐 GM이 됐건 테슬라가 됐건 테슬라도 또 이 탄소 팔아가지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법니까? 그런 기업들 다 유치하자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시대가 됐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산업 경제가 바뀌었고 산업 구조가 바뀌었고 남한이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건비는 저렴하지만 인력은 뛰어나고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 밀접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고 또 이 군사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DMZ를 중심으로 경제 협력을 했을 때 유엔사가 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사가 남북한 간의 경제 협력을 다 모니터링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장소와 이렇게 매력적인 기회가 또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끊어질 듯 하더라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약간 뭐 몇 년 동안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이와 같은 비전에는 우리가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이 되겠고 이것은 이제 여기 점선이 있는데 이쪽이 그래서 한번 예시 삼아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한 간의 협력이 안 될 때는 이 남한 쪽에서 접경 지역 근처에 있는 남한 지역 쪽에서 이와 같은 산업 생태계를 건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남북 협력이 가시화되면 점선 위쪽은 북한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남한의 국제 경쟁력을 한껏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비전 아래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알리백 도시, 알리백 산업단지를 준비를 하고 여차하게 되면 산업단지 입지 계획을 할 때 북한으로 언젠가 남북협력이 됐을 때 북한으로 넘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위쪽으로 배정을 해서 남북협력이 됐을 때 이쪽 지역들을 다 요 산업들을 다 북한 쪽으로 넘겨서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자라고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북부는 주로 이제 전기차, 자동차 쪽 위주로 좀 많이 생각을 해봤었고요. 동북부는 화학계통으로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이미 동부천은 의정부 동부천 거슬러 올라오는 게 전통적인 화학이 좀 강해서 이 화학이라는 게 사실은 생활용품과도 관련이 굉장히 많고 산업 생태계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고요. 강원 서북부의 경우에 이 춘천을 비롯해서 콘텐츠 산업에 약간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려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동북부의 경우는 에너지 관련된 거로 에너지랑 바이오 관련된 걸 많이 해봤습니다. 이것들은 아마 예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시간을 달리해가면서 또 이 시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짜봐야 될 것 같고 강원도 동북부 산업 생태의 경우에도 남북 협력이 되기 전에 전체 산업 생태계를 생각하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짜고 남북 협력이 된다고 하면 위쪽 부분에 있는 거는 또 북한에 넘길 수 있지 않겠는가. 비교적 단순한 산업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반드시 되짚어봐야 되는 게 지금 당장 이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통일경제특구법과 관련돼서도 논란이 됐던 건데 현재의 통일경제특구법은 단순하게 기업의 협력으로만 맞춰져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가와 국가 간의 협력은 여러 가지 협력들이 있는데
기업 간의 협력이라고 하는 게 최상에 있는 협력이에요. 난이도가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수천억, 수십조 원의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평화적인 초보적인 단계에서 협력을 거치고 나서 서로가 다 확인하고 나서 기업이 협력을 하는데, 기존의 남북 협력의 경우에는 그냥 가장 난이도가 높은 기업 협력서부터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이 장기적인 흐름에서 제가 말씀드린 구도로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면서 길게 긴 호흡을 한번 하자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그가 지금 말씀드린 비전과 전략과 목표 아래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 지역에 대해서 미래 남북 협력을 위한 다양한 기반들, 얼마나 기반이 많습니까? 산업 기반, 농업 기반, 수많은 기반들이 있는데, 저 수많은 기반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계획을 짜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예비 타당성의 면제, 또 외국 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 또 국제 기구 및 외국인의 생활 환경 여건, 또 적절한 거버넌스 기조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씩 다듬어 나간다고 하면 산업의 변화, 뭐 국제 정치의 변화, 또 세계적인 어떤 그 흐름의 변화, 또 탄소 중립 도시와 같은 어떤 국제적인 수요, 또 인도적 차원에서의 다른 여러 가지 배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살려나갈 수 있는, 또 살려야만 되는 희망의 불씨가 생각보다 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용성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연구원 통일국방연구센터의 양철회라고 합니다. 오늘 추천까지 와주신 그 전문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평화경제특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할 수 있게 구견해 주신 이용성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용성 교수님께서 국가 차원에서의 그 평화경제특구의 큰 그림을 설명을 해주셨다면, 저는 오늘 그 강원도라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그 평화경제특구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그리는 큰 그림과 그다음에 새롭게 시작되는 민선 8기 그 도전과 연계해서 강원도는 어떻게 평화경제특구를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 발제보다는 패널로 참석하신 분들께서 더 전문가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께서 귀한 시간을 내주셨기 때문에 저는 발제를 간단히 하고 패널 여러분들의 발제를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부분인데요. 먼저 왜 강원도에서 평화경제특구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지, 그리고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해 지금까지 여건과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조성을 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는 물론 다른 기초지자체에서도 평화경제특구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 준비를 해왔습니다. 반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분절적인 좀 접근이 있었고, 종합적인 논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화경제특구법이 통과돼서 통일부가 강원도에 강원도는 어떻게 할래?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요. 강원도는 이런 종합적인 구상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민선 8기 도정이 새롭게 시작되면서 평화경제특구가 가능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강원특별자치도도 15년 만에 실행이 되었습니다.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가능성이 크지 않았는데 불과 얼마 전에 법안이 통과되었고요. 그래서 평화경제특구도 좀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게다가 강원도 차원에서 평화경제특구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강원특별자치도의 5대 비전 중 하나가 통일대비 특별자치도입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비전 중 하나가 통일대비 특구 조성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평화경제특구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구상을 통일대비 특구 조성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정의 방향성과도 어긋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 과정을 보시면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해서 2006년에 임태희 의원이 처음으로 발의한 이후에 한 15년 동안 23건의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됐습니다. 이 중에 14건이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신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서 발의를 한 거거든요. 평화경제특구의 명칭은 좀 차이가 있지만 현재 여당도 평화경제특구 조성에 꾸준히 찬성해 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평화경제특구 추진을 위해서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 발의된 법안을 보시면 경기도가 17건이고 강원도가 5건, 인천이 1건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경기도 파주, 고양, 연천, 그리고 강원도, 고성이 주요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고성, 파주, 연천은 지역구 그 의원들이 매 회차마다 발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지속성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법안을 발의했고, 특히 21대에는 당시 그 여당 1호 법안으로 발의된 등 특구 지정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어졌는데 반면에 강원도는 좀 그렇지 못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왜 통과가 안 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발의된 법안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유가 가장 크지만 그 이를 차치하고 법안 자체로만 보면은 다른 특구 관련 법안과 달리 그 목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한다라는 그 방법과 그다음에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안성을 증대하고 남북 경제 공동체를 실현한다라는 목적만 있을 뿐 이 법이 어떠한 목표를 지향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강원도는 그 제정될 법안과 연계해서 강원도만의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경기도와 비교를 했을 때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 북부를 아우르는 지역을 특구 범위로 구성을 하고 있는 반면 강원도는 철원만 되어 있고 그 정도 가능하다 정도의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접경적 전체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접경적 특구와 관련돼서는 그 평화공원, 그다음에 평화협력특별지대, 국제 평화지대 구상, 경제공동특구나 관광공동특구와 같은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경희 측과 경원 측을 기반으로 하는 그 남북 경제협력지대라든지, 아니면 서해 경제공동특구와 연계한 한반도 메가리즘과 같은 구상을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국토연구원에서도 오늘 그 토론에 참석해 주신 강민재 박사님께서 남북 및 지자체 간 광역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제안을 해주셨고요. 이 밖에도 강화, 그다음에 파주, 김포, 고양 등에서도 이렇게 연구한 구상들이 다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철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고성에서도 그 통일관광특구라든지 국제관광 자유지대 구상을 제시를 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경기도와 달리 그 거점 도시 육성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북한과의 그 연계 대상 지역은 설정되어 있는데 어떠한 로드맵을 가지고 어떠한 프로세스로 진행을 할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와 강원도는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중앙정부에 무엇을 요구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정부가 제시한 방안과 어떻게 연계해야 되는지 등의 내용에 대한 이러한 그 관련된 내용이 좀 등록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해외 유사 특구 관련돼서는 오늘 참석해 주신 나영호 박사님이나 강민주 박사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여러 사례 중에 평화경제 특구 조성에 부합하는 사례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좀 찾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사례, 그다음에 미국과 멕시코의 협력 사례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현 정부가 그 전임 정부와 다른 좀 대북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따라서 북한과 연계한 발전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경기연구원의 그 김동성 박사님께서 제시하신 것처럼 통일이 되면 접경 지역이 그 단순 통과 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평화경제 특구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외적인 여건을 보면 그 현 정부의 대북 정책으로 인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에서는 전임 정부의 것만 아니면 다 된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남북 협력의 모멘텀이 좀 약화될 것이고, 그다음에 중국과 연계한 북한의 유인 전략도 쉽지 않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평화경제 특구 조성이 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여기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 10여 년 만에 지금 도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추진하기 쉽지 않은 계획들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평화특별자치도에서 평화가 빠졌고, 그다음에 강원도 종합계획에서도 농업이나 산림, 관광 등을 제외하면 많은 계획들이 추진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정부의 그 국정과제와 그 강원도 민서8기 도정과제와 연계되는 그런 평화경제특구 추진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방금 이영선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그린 탱크이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강원도 접경 지역에 배치할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현재 구상 중인 그 평화경제특구의 추진 원칙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강원특별자치도와의 연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선순위의 전환, 세 번째는 초강력 협력입니다. 이 중에 우선순위의 전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평화경제특구는 그 남북교류에 방점을 두고 계획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외부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고 실질적인 추진에 많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구는 그 남북 협력이 아닌 접경 지역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특구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원칙을 좀 수립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 맞게 남북 협력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한다면은 접경 지역이 원하는 발전과 중앙 정부가 기대하는 남북 협력이 동시에 가능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선순위를 접경 지역의 발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마지막으로 초강력 협력인데요. 그 기초지자체 간 협력, 그다음에 광역지자체 간 협력, 나아가 북한, 특히 북한의 경제개발구와 연계 가능한 협력을 위한 차원에서 기반을 조성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제시를 했고요. 비전과 목표는 좀 추후에 좀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특별자치도, 그린 대탕트, 혁신, 지속 가능성 등의 키워드를 좀 포함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 그 남북 공동경제 발전 계획을 국정과제로 선정을 했는데요.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산업 생태계나 통합전력망 구축 기반 조성도 여기에 포함을 했습니다. 방금 그 영성 교수님께서 알리백 선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그 탄소 중립 관련된 과제를 하면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알리백 산단이 아니라 강원도 자체를 알리백으로 만드는 알리백 강원을 저희가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한번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남북 지자체 협력 거버넌스 모델 창출도 목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지자체가 북한 지자체와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협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북강원도와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북강원도 정부와 정부가 아닌 북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와 협의 대상을 지방정부 차원으로 좀 내려서 지자체 간 협력 모델을 만드는 새로운 목표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전략으로는 이렇게 다음 같은 산업, 시장 규모, 그다음에 집적 거점 이러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좀 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은 발전을 위한 거점을 조성하고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한반도 중앙 동부의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네, 이러한 비전과 목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과 방향성에 좀 부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의 5대 비전에는 통일 대비 특별자치도가 있고 특구 조성 방향에는 통일 대비 특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에 부합하고 맥을 같이 하는 평화경제 특구 조성을 위해서 각 접경지역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특구를 추진하는 방법, 그리고 경기도와 연계하는 방법, 그다음에 도내 지자체를 연계하는 방법을 좀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경기도와 연계하는 초강력 특구와 그다음에 도내 지자체가 상호 연계하는 그린 대탕트 선도지구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각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특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최우선이긴 한데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그 다음 절차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구상한 내용이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먼저 초강력 특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철원이 독자적으로 지금 특구를 조성하는 방법이 있고 이미 관련된 연구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를 초월하는 발전 방향도 좀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방향성을 잡았고요. 그래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대탕트와 연계해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식량보호 대응 차원의 R&D 센터 설립이라든지 실증단지 조성을 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보건과 자연재난 대응을 위해서 철원, 춘천, 원주를 연계하는 그런 보건위생 및 가축질병 대응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탄강 세계지자체공원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관리라든지 아니면 관광명소 확대 그리고 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광역 특구인데요. 강원도 내 양구, 화천, 인제를 연계한 광역 평화경제 특구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대탕트를 이곳에서 선도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그린 대탕트 구상에 포함되는 농업, 산림 분야를 중심으로 강원도 민선 8개 접경지역 발전 공약인 스마트팜 조성, 그다음에 산림 자원을 활용한 그린 경제 창출 이런 것들을 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러한 산업 기반을 통해 북강원도를 포함해 북한 동부 지역에 포진된 농업개발구와 공업개발구나 공업개발구와 연계한다라는 구상입니다.
지금까지 좀 말씀드린 내용 뭐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 강원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연구이고 이 연구의 결과가 어떻게 활용될지는 뭐 아직 이렇게 정해진 바는 없고요. 또 강원도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구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게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추진을 해야 된다면 어떠한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전문가분들께서 좀 이렇게 가감없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평화경제특구 온라인 포럼 2부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강원연구원의 통일북방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재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중이 없는데 온라인으로 하니 참 어색하긴 하네요. 그래도 어쨌든 온라인 청취자분들도 계시니까 오늘 어찌됐든 간에 지금 앞에서 그 두 분의 발제를 하셨습니다. 두 분이. 첫 번째는 서울대 이영선 교수님께서 평화경제 통일특구와 남북협력의 연계 방안, 그리고 저희 연구원의 양철 박사님께서 강원도 평화통일 경제특구 추진 방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저도 센터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제 교수님이나 저희 양철 박사님이 얘기하시는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들, 그리고 오늘 또 사실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그린 대탕트에 대한 얘기 뿐만 아니라 그 남북 교류의 어떤 그 변환적인 모습,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건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보기 드문 내용들이 죄송합니다.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뭐 어떤 의미를 담는다기보다는 오늘 일단 패널 분들의 어떤 토론을 좀 들으면서 추진 방향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런 걸 실현을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가, 아니면 또 오늘 또 참석해 주신 분들이 또 여러 그 지자체에 또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걸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패널 분들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 첫 번째 오늘 토론을 해주실 분은 그 박훈민 강릉 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님이시고요. 인사드리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실 안지호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본부 강민조 연구위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통일연구원의 그 인도협력연구실의 부연구위원으로 계신 나용우 박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네 분이 오늘 이제 패널로 참석을 하셨고, 일단 이분들한테 두 분의 발제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본인들께서 또 갖고 계시는 어떤 생각이라든가 뭐 꼭 이런 부분은 좀 참조를 했으면 좋겠다, 강원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 순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박훈민 교수님, 그리고 안지호 박사님, 강민조 박사님, 나용우 박사님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릉 원주대학교에 있는 박훈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강원연구원 관계자분들께, 그리고 발표해 주신 이영선 교수님, 양철 박사님께 특히 고견을 들을 수 있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강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가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제 짧은 의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접경 지역 내에서의 경제 특구 조성 논의는 좀 다양한 맥락에서 출발됐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통일 경제 특구라는 논의는 북한 당국의 영향하에 있던 개성공업지구가 이제 2013년에 이제 북한 당국에 의해서 중도에 이렇게 폐쇄되는 조치들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대체 특구 조성 논의 나왔고,
경기 북부 지역에서의 이제 접경 지역 개발 논의, 그리고 특히 수도 경비법의 예외를 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을 좀 전제로 해서 많은 논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런 작은 특구들 포함해서 남북 간간에 포괄하는 광역 경제 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이제 남북 경제 공동체를 구현하는 방안이 있고요. 이제 양철 박사님이 아까 그 제 보고서에 썼던 그 타임테이블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표를 만들어 주셨던 것 같은데, 이런 타임테이블에 따라서 이제 남북 간간의 경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평화 통일 경제 특구도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현재 평화 통일 경제 특구법 조문은 경제 자유구역법을 모델로 이제 성안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 단지 중심으로 일종의 신도시 지구를 건설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됐고요. 그 일부 조문에는 이제 산업 관련 기업 유치 등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특구 모델이 진행됐습니다. 그 또 하나는 이제 기존에는 접경 지역이라고 중심으로 됐는데 이제 좀 더 풀려서 인접 지역이라고 해서 좀 대통령령, 그러니까 시행령에 따라서 그 범위를 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문이 구성된 바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접경 지역 협력 모델은 이제 말레이 측의 노동력을 이제 싱가포르에서 고용하는 이른바 싱가포르 말레이 간의 협력을 모델로 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렇게 노동력 중심으로 하다 보니 그 이영선 교수님께서 대안을 여러 가지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조금 그 한계, 너무 이렇게 저임금 노동력이라는 데 묶여가지고 보다 더 넓게 보는 게 한계가 있었지 않느냐라고 좀 비판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양수 의원안 같은 경우 이제 관광 산업 등을 모델로 하는 이제 고성 쪽에서 특별구역을 만들 수 있는 방안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지금 평화 통일 경제 특구의 모델은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노동력 중심으로 할 때는 북한 당국의 체제 유지 문제 때문에 동의해주기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리고 현재 단계에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촘촘하게 묶여 있어서 예를 들어 2375호라든가 23975호 같은,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추진이 조금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결국 북한에서 핵이라든가 미사일을 좀 포기하고 남북 협력 그리고 대외 개방에 좀 나와줘야 하는, 그래야 좀 실현 가능한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즉 이제 손뼉도 이제 두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북한 쪽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측면에서는 평화 통일 경제 특구 관련해서 이제 입법적으로도 정비가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모델 측면에서 보면은 이영선 교수님 발표 중에 이제 남북 분업 구조 모델 그리고 알리백에 기반한 좀 새로운 형태의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양철 박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강원도에 적합한 평화 통일 경제 특구 구상이 좀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이제 종래의 모델로 하게 되면 이제 경기도 쪽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고 강원도 쪽에는 노동력 동원의 그 측면에서는 좀 불리한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구안 자체도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 네, 그 이영성 교수님 말씀처럼 남북 간의 분업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을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 그리고 새로운 산업 시대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생각이 필요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특구 구상을 하고 이걸 어떻게 법률안으로 마련할 것인지가 필요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 입장에서는 강원도 내에서 좀 더 실현 가능하고 그 경기도라든가 다른 경쟁 지역에 비해서 좀 더 유리한 모델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법률안이 무엇인지 좀 더 미리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 관광 관련 특구를 한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양양국제공항이라든가 뭐 속초항 등 기반이 있는 인프라를 잘 동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당장은 뭐 대러 제재 때문에 어렵지만 LNG 발전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그 북한에서의 발전을 바탕으로 해서 전력을 송전받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그 영성 교수님 말씀대로 할 경우에 이제 수소 경제에 대응하는 그런 우리나라 전체 그리고 전화가 전 세계에서의 수소 경제의 중심지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와 같이 기존의 평화통일 경제 특구안 자체는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이게 좁은 범위의 특구를 중심으로 법률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이게 결국은 경제자유구역법을 모법을 하는 데서 가져오는 한계, 그리고 남북 간의 관계, 그리고 대북 제재 상황에서의 한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됐던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남북 경제 특구 간의 연계를 할 때 이에 대해서 규율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분 안전 보장이라든가 투자 보장, 그리고 생활 시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규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북 주민 간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제3국 주민이 남쪽에 왔다가 북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반대로 북쪽으로 입국해서 들어왔다가 우리 쪽으로 넘어온다거나 이렇게 입경, 출입경이라든가 출입국 등의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리고 나아가서 남북한 간의 결제체계라든가 통신망, 교통망 등 구축한 내용들이 필요한데 이런 거는 그 현재의 법률안에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남북 경제 특구 간 관련 연계에서는 별도의 법률안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관련 법령의 개정에 대한 그 방안을 미리 마련하는 것으로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 상태에서 법률로 제정하는 것은 조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유엔 회원국이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그 제재 조치에 대해서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위반해서 법률을 제정할 경우에는 이제 그럼 대한민국이 대북 제재 틀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도냐 이렇게 해서 국제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실로 법률을 제정하지는 못하더라고 하더라도 그 초안 형태의 법률안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시행령 시행규칙안 등을 미리 마련해서 일부는 공개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공개하는 이유는 북한 측에서 태도를 좀 촉구하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때 담아야 될 입법의 내용으로는 각종 계획 수립이라든가 정책 집행의 수단 등을 다 포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광역 특구 조성이라든가 운영에 필요한 내용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특구 조성 운영을 뒷받침할 그 기존 제도의 정비,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부분들까지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법을 하나 만들게 되면은 이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법이라는 건 하나하나의 톱니 박히고 이 전체가 움직여서는 많은 톱니들이 잘 연계돼서 움직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제도라는 건 큰 틀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서독 같은 경우에도 그 기본조약 외에도 재난 공동 대응 협정이라든가 보건의료 합의서, 통과교통협정 등 이미 수많은 협정과 합의서로 촘촘하게 그걸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독은 그 상황에서 원래는 장기적인 통일을 계획했다가 급하게 통일되긴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이제 남북한 간의 경제 특구 간 연계를 해서 어떻게 장기적으로 남북 경제 공동체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통일을 지향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것이 이에 관련된 다른 합의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 보건의료 합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쪽 사람이 북한에 있을 때 질병에 걸린다거나 아니면 남북 주민 이동 간에 감염병이 전염돼서 전파가 된다거나 이런 걸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외에도 남북 항공 협정이라든가 재난 공동 대응 협정 등이 이를 만들어서 이를 뒷받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북한 내부에서 우리의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령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 북한의 북남경제법 등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북한의 경제개발국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 측 주민이나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도 우리 측의 투자를 받겠다.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보장을 해주겠다. 신변 안전을 지원해주겠다. 인프라 건설에도 동의를 하겠다. 이런 측의 태도 변화가 역시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북한이 미사일도 쏘고 방사포도 쏘는 이 상황에서 과연 이제 평화 통일 경제 특구라든가 남북 공동 특구라는 게 가능하겠냐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요. 강원연구원을 비롯해서 연구기관은 이제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그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 그 주된 임무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 국정과제에서도 이제 남북 경제 공동 발전 계획이라든가 그린 대탕 특구연 등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연구기관들도 이제 이에 대비한 특히 이제 지역에 특화된 특구 조성 구상을 포함해서 우리 측 지역 내에 어떻게 특구를 조성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광역 경제 특구를 체계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아직까지 남북 관계가 많이 긴장된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오늘 귀한 발표를 해주신 이영성 교수님 그리고 양철 박사님의 발표가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역시 미래를 내다보고 그에 대비하는 차원에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 박 교수님 그 발표 내용을 지금 들어보면 사실 그동안 강원도가 어떤 특구의 그 평화통일 예전에 이제 평화경제특구 이런 쪽으로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만 그 얘기들이 나오면서 많은 나왔던 내용들 또 어려웠던 내용들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내용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이제 쭉 나오시면서 사실은 지금 이영선 교수님이 얘기하신 그 아리백에 대한 어떤 부분들 고려하는 부분들이라든가 그다음 새 정부의 어떤 그린 대탕트에 대한 얘기들 그런 것들을 좀 해서 경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좀 차별화되는 측면에서 양양공항이라든가 속초항의 국제 크루즈 추진하는 방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좀 추진해 나가는 방안, 그다음에 수소 경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사실 강원도의 이제 물류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사실은 이런 생각들을 지금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시의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법적 전개를 좀 또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도 방향을 좀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패널은 우리 지금 안지호 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실 연구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예, 저 고양시정연구원의 안지호라고 합니다. 오늘 점심도 잘 대접받았고요. 오늘 저도 이제 2019년도에 입사해서 이 평화경제특구라는 같은 연구를 주제를 가지고 고양시를 단위로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도 잘 먹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것들을 빼드려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는데요. 우선 제 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공간 연구자는 아니거든요. 저는 주로 이제 시간을 베이스로 하는 역사 사회라든지 역사적 제도주 이런 거 연구하다가 이제 시에서 오더가 왔습니다. 평화경제특구를 4달 안에 끝내달라고. 그래서 연구의 지름길은 칼 막스가 얘기했던 거인 어깨 위로 올라타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통일연구원의 김영윤 박사님이 파주 평화경제특구를 하셨다고 했고요. 조한범 박사님 고성, 그 당시 임강택 박사님이 연천을 하신다는 첩보를 입수해가지고요. 제가 이분들 모시고 이제 자문회의를 딱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분들의 3가지의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 훌륭한 연구자지만 지금까지 연구자 수준에서 평화경제특구는 중앙의 언어로 연구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크게 보면 평화경제특구의 그 내용이 통일정책이나 우리 통일특구법에 대한 한 축이 있고, 그다음 북한의 경제특구나 북한 관련 상황들, 그다음 지역에 대한 거, 이 3파트가 있는데요. 중앙의 언어라는 것들은 이분들이 사실 지역에 대한 이해는 없잖아요. 그래서 며칠 가셨다가 했기 때문에 북한 거 잔뜩, 그다음에 이제 통일정책 잔뜩, 그다음에 로컬에 대한 것들은 이제 조금 다른 거죠. 이게 그분들이 구조적인 문제죠. 훌륭한 연구자시죠.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보고서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거나 아니면은 통일 정책들보다는 지역에 있는 것들을 좀 풍부하게 좀 기술해야겠다. 즉 보고서에 대한 리듬이나 아니면 구조들을 조금 더 바꿔야겠다는 생각들을 했고요. 두 번째는 시의 이제 고양시장 직속의 평화 미래 정책관이라고 저희 이제 고양시가 접경지역에 속하니까 이제 그 조직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북한 대북 사업들을 보니까요. 저희는 통일부도 아닌데 통일부처럼 사회문화 교류, 농업, 경제, 인도적 지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만 하자. 그래서 사이즈가 저희가 통일부나 아니면 경기도나 서울시면은 저희가 백화점식으로 구성하는 게 맞겠지만 저희는 사이즈의 문제이기 때문에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특구할 때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게 그러면 특구의 내용에 뭘 담을 것인가. 고양시가 지금까지 제일 잘하고 앞으로 잘할 수 있던 사업들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마침 고양시에 6개 대형 병원이 있습니다. 국립암센터, 명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동국대병원, 차병원, 백병원, 그다음 동국대 의과대학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특구할 때 이 병원들을 다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준 자원들 조사를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뽑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관점의 문제를 얘기하자면
고양시도 통일부처럼 남북관계 발전을 정책의 상위 목표로 했거든요. 근데 저는 고양시의 평화경제특구든 남북교류 정책이든 고양시의 발전이 첫째고 두 번째도 발전이고 세 번째도 발전입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발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평화경제특구나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가장 정책의 상위 목표로 고양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고요. 남북교류 발전들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남북 관계가 발전되지 않더라도 이 상위 목표인 고양시의 발전이 있고 그 밑에 이제 하위 남북 관계 발전, 그다음에 인접 접경 지역인 김포나 파주시와의 협력 관계들 혹은 도시공공 외교관들 이런 관계로 구성할 수가 있는 거죠. 훨씬 더 정책들을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는 고양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해서는 특구든 남북교류 정책이든 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액터들과 접촉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보건의료 협력을 특구든 남북교류 협력으로 집중을 했고요. 최근에는 건설기술연구원이 또 고양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건설기술 쪽으로도 조금 더 특화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가 하는 한반도 메가리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고양시는 메가리전 한 1000만 정도 돼야 이제 저희가 메가리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고양시 인구가 100만이기 때문에 인접인 김포나 파주가 통일경제특구든 아니면 남북교류 협력이든 다 각각 따로따로 해왔는데요. 같이 할 수 있는 시너지를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2년 전부터 경기 서북부 평화경제 네트워크 도시라는 사업들을 좀 구성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도시공공외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요. 평화를 주제로 해서 평화도시공공 외교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북한과 가까운 동남아시아 라오스나 뭐 이런 국가들 혹은 통일을 먼저 경험했던 독일 이런 국가들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정책의 유연성들을 좀 고려하게 되면 남북 관계가 막혀 있더라도 평화경제특구든 아니면 남북교류 협력 사업이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고 풀리게 되면 그때 이제 해도 늦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뭐 사실 그 고양시가 저는 이제 뭐 고양시가 이렇게 평화경제 특구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는 또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경기 서북부 그 평화 네트워크인가? 아까 거기에 참여가 지금 돼 있는 건가요? 잘 못 들었습니다. 예.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경기 서북부 평화 네트워크 도시 네. 거기에 지금 참여를 고양시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체화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경기연구원하고 요것들을 협업을 했고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연구자의 네트워킹은 제일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다. 예, DMZ 포럼에서 올해 이제 시군 세션 해서 경기 서북부에 있는 김포, 고양, 파주가 DMZ 포럼에 이제 시군 세션에 참여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쨌든 고양시 전반적인 그 평화 경제 특구의 어떤 그 추진 방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 뭐 강원도 입장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똑같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 또 특구를 이제 끌고 간다 그러면 앞서 이제 어떤 형태로 가야 될 거며 어떤 내용들을 포괄시키면서 가야 될 건가 그리고 이제 주변 지역들하고 아까 뭐 경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경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경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또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지금 이제 우리 국토연구원의 그 국토계획 지역 연구본부의 강민조 박사님께서 좀 토론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토연구원의 강민조입니다. 강원도 평화경제특구 포럼에 이렇게 토론으로 초대해 주신 강원도청과 강원연구원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발제해 주신 이용성 교수님과 양청 박사님 발제 자료를 통해서 많이 배우는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2014년에 제가 이제 국토연구원에 입사를 해서 2015년부터 이제 북한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다가 2017년부터 최근까지는 이제 남북 접경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를 수행을 하면서 이제 오늘 강원 평화경제특구 포럼에서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런 접경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간 연계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서 안지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개발적인 측면, 접경 지역이 이제 접경 지역의 낙후성을 극복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접경 지역에 대한 개발을 위해서는 지역 간의 그런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맞지만 그 이에 더해서 지역 개발, 접경 지역 자체의 개발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70년 이상 동안 이런 지역 개발에서 소외되어진 접경 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간 연계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해서 우선 축하를 드리고, 이런 강원 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이런 평화통일경제특구 조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강원도 내에서의 그런 접경 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 벽기 북부와 남부 간의 그런 지역 간의 격차로 인해서 균형 발전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는데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또 평화동일경제특구에 대한 조성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강원도 내에서도 이제 시군 간의 격차가 좀 더 심화되리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국방개혁 2.0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양구, 하천, 인제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군부대 이전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낙후성을 어떻게 극복하고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성이나 철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부처 사업 중에서도 이제 남북 산림 교류 협력 센터를 설치한다든지, 아까 이제 양철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산업단지라든지 경제특구 등에 대한 사업이 이제 주력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이제 양구, 하천이나 인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군부대 이전이 발생함으로써 지역의 낙후성이 더 문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평화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강원도 자체 내에서의 지역균형 발전을 항상 중점을 두고 이제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서 기존의 이제 법 제도의 한계에 대한 극복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의 설치라는 것은 이제 강원도의 어떠한 권한이 강원도 지자체에 얼마나 부여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경기 북부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규제나 군사시설 보호 규제 같은 과도한 규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강원도는 이제 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과도한 그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나 자연환경 보호구역 같은 게 이제 주로 규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서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 이런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제도적인 기반이나 이런 균형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별자치도 설치랑 평화통일경제특구 지정을 통해서 남북관계에서 물꼬를 트는 그런 물꼬를 트게 하는 하나의 마중물로서의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강원도만의 특별함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기존 자치제 또는 법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자치도로서의 그런 단순히 지자체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인 국가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그런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항상 중앙정부와의 관계도 좀 고려함으로써 과도한 규제나 법이나 제도를 완화한다든지 이런 법 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강원도민의 공감대 확보 등을 통한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 방안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접경 지역에 대한 접경 지역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의 거버넌스 구축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강원도 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에도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지자체 실무자 면담 조사를 하다 보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에도 실질적으로 이제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런 연구가 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의 역할 분담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수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지자체 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원도민의 공감대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시민 참여형
가능한 오픈 리빙 랩을 활용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지역개발 사업이나 지역개발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만으로서의 그런 강원도민의 공감대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실질적으로 접경 지역 간의 이런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지자체 간의 남북 접경 협력에 대한 기본 방향을 좀 제시를 하고자 하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이런 DMZ 접경 지역에 대한 그 균형 개발이나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접경 협력이 하나의 남북 교류 협력의 테스트 베드가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면서도 실질적으로 지자체 간의 지역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지역 접경 지역의 낙후성을 극복할 수 있는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이제 5가지 기본 방향으로 이제 남북 간의 상호 호혜적인 그런 협력 방안이 남북 교류 협력이 첫 번째 기본 방향이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그런 낙후한 접경 지역의 실질적으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자체별로 이제 특수성을 가질 수 있는, 특수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의 삶까지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런 국정과제들 중앙부처와의 그런 사업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과도 이제 정책 기조가 좀 부합성이 맞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현 대북 제재에서 할 수 있는 좀 인간 안보 협력을 통한 부분으로서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이나 접경 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 사업 등을 좀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그런 탄소 중립 실현이나 그런 UN SDG 이행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국제사회와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DMZ 접경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기본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접경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연계 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강원도만의 특수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평화 경제 특구의 조성의 목적과 명분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만의 특색이 있는 산업을 좀 소팅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서 강원도의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강원도에 관심을 갖는 관계 인구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접경 지역 간의 그런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어느 정도 지속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예산 확보 차원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경기나 인천, 강원 간의 접경 지역 간의 연계 사업을 좀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기도의 연천이랑 포천이랑 연계한 그 강원도의 철원에서 같이 세계군이 하고 있는 임진강, 한탄강 주상 전리길 주상 전리길 사업이라든지 이런 연계 사업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강원 특별자치도를 설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강원도의 양구나 인제, 화천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 이전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 지역의 낙후성의 부분이 이제 많은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경기 북부 접경 지역에 실질적으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그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되고 있는데, 이런 군부대 유휴부지랑 미군 부대의 그런 유휴부지와 이런 강원도의 인제, 화천, 양구 등에 좀 연계한 그런 전력 지원 체계 클러스터 산업이라든지 이렇게 지자체 간의 그런 군부대 이전 유휴부지를 어떻게 좀 같이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지자체 간의 연계 사업도 한번 좀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말이 빠르셔가지고 자장인 제가 소화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미리 주신 토론문을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래요. 뭐 어떻게 보면 강원도 입장에서는 이제 경기도가 먼저 추진을 했고 저희가 지금 쫓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여러모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사업이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경쟁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서로 어쨌든 그러면 상생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가야 되는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그 강원도가 뭐 평화경제 특구가 됐던 뭐 통일 특구가 됐던 어쨌든 이 특구 형태로 가게 됐을 때 강원도만의 어떤 특수성을 부여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거는 뭐 경기도뿐 아니고 저희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 지금 말씀해주신 그 접경 지역 지자체 간 어떤 연계 가능 사업들에 대한 어떤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한번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기 통일연구원의 나용호 박사님 하시는데요. 박사님 좀 죄송한데 이거 조금 이 마이크에 좀 가까이 대고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좀 울리는 구간이라서요. 예, 부탁드립니다. 네,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통일연구원에서 원나용호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좋은 자리 불러주신 강원연구원 그리고 강원도 평화발전본부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연찮게 이제 매년 이 평화경제 특구와 관련된 강원도 행사에 참여를 해서 제 의견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빨리 돼서 실질적인 모습이 발전을 하는 것을 좀 보고 싶은 희망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이제 출범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내년이죠. 실질적으로 내년에 추진이 출범을 할 텐데 그 부분도 먼저 축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 준비를 하면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 강원도가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수건사업처럼 평화경제특구 조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새롭게 정부가 출범한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떤 외부적인 환경을 갖고 있는가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특구를 추진할 때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해 보면 좋을까라는 점을 제 나름대로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분 발표자들께서 너무 좋은 그런 아이디어로 평화경제특구의 구체화를 위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한다면 그러한 특구가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외부적으로 맞이하고 있는 강원도가 맞이하고 있는 환경은 어떤가? 첫 번째는 이제 정부가 이제 새로 바뀌었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등장을 했고 출범을 했고 대북 정책에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가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그래도 특히 강원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은가라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은 뭐 약속 18로 이제 제시가 되었는데요. 남북관계 정상화죠. 그리고 평화의 한반도라고 하는 남북관계 정상화, 평화의 한반도가 제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세 개의 실천 과제가 제시되었는데, 그 중에 이제 과제 94죠. 남북관계 정상화에 보면 남북 그린 데탕트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좀 언급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그린 데탕트는 이번에 새로 처음 나온 건 아니고 과거부터 있었던 거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린 데탕트라는 용어를 다시금 되살렸다라는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그린 데탕트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접경 지역의 그린 평화지대화라는 워딩이 이제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접경 지역, 그리고 아시다시피 가장 긴 DMZ를 가지고 있는 이제 강원도가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구상하는 그런 과제들을 받아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이런 회의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강원도 차원에서 보면 강원특별자치도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뭐 628년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도 이번에 좀 확인해 봤더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주하고 세종 이어서 이제 세 번째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세 번째 특별자치도인데요.
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 것인가 이게 지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거 굉장히 환영할 일입니다만 법조문을 제가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너무나 간략하게 돼 있더라고. 23개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제주도가 처음 그 제주 특별자치도가 되었을 때 그 조항 363개 정도고 최근에 4차례 개정을 통해서 400개가 넘는 조항으로 지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출범은 했으나 실질적인 구체적인 내용은 좀 빠져 있어서 사실은 강원도가 우선 집중해야 될 거는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꼭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실질적으로 이제 재정 권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게 이제 확보해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보통 교부세를 지금 하는 것보다는 이제 보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균형발전 특별회계 강원도 계정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제 재정 특례에 관한 근거들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법률에 따르면 이런 행정 재정 특례 부분은 좀 부족하지만 어쨌든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권한들은 조금 이제 특별자치도로서 갖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이제 도와 도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강원도가 이제 역할을 크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아까 강민주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오늘 주제도 사실 평화경제특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강원도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헤쳐질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즉 뭐 난개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평화경제특구를 추진할 때 몇 가지 좀 고려되었으면 하는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미 뭐 모든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강원도의 특장점이 활용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철원산업단지를 비롯해서 강원도에서 그동안 제시해왔던 그런 이 평화경제특구들 보면 전통적 산업 중심으로 조금 구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양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는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있는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 특히 이제 그린, 디지털이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뭐 이용성 교수님도 뭐 스마트팜 얘기를 해주셨고요. 따라서 이 평화경제특구를 설치함에 있어서 강원도의 장점이나 비교 우위가 있는 산업들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점에서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는 이제 축산이나 관광 이런 것들이 강원도가 갖고 있는 중요한 비교 우위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북한과의 인접이라는 또 지리적 인접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 역시 그러한 부분, 축산 문제나 관광 이 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협력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제가 한 가지 더 오늘 나온 얘기 중에서 이 얘기는 좀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성공적으로 특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나 북한 측이나 법제도적인 기반이 우선돼야겠죠. 그렇지만 동시에 국제적 보장 조치, 즉 평화경제특구를 국제화하는 것을 고려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개성공단의 경험이 사실은 우리가 조금 이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인데, 바로 그게 이제 국제화라는 차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 정책의 강원도화라고 그냥 멋지게 네이밍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별 얘기는 아니고요. 강원도가 주도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 실현 방향을 강원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구상을 해서 중앙정부 혹은 비슷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기도와 같은 그런 광역 지자체들과 함께 함으로써, 제안함으로써 추진 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좀 미비했던 부분들을 조속히 보완하는 것이 출범 전까지라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고요. 그다음에 적경지역 그린 평화지대화가 주로 이제 오늘 경제특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산업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린 평화지대화는 사실은 이제 그린이라는 측면이 좀 강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태환경 관광이라고 하는 그린 삼축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 나름대로는 그냥 초보적인 수준에서 한번 제안을 해본다면
이제 그린 평화 마을 이 강원에서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 일종의 과거에 있었던 무슨 평화 시와 같은 것이겠죠. 그래서 접경 지역인 고성군이나 이 사람이 좀 왕래하기 쉬운 곳을 중심으로 해서 DMZ를 연결하는 지역에 남북간의 시범 마을을 한번 설치해 보는 거. 이거는 당장 급한 거 이제 우리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조금 남북 간의 교류가 좀 활발해졌을 때 사실은 가능한 것이겠죠. 그래서 뭐 키프로스의 니코시아의 케이스를 조금 참고해서 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특히 이것과 평화경제특구까지도 좀 연결해 보는 방식까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우리가 남북 간의 그린 평화마을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면 그게 공간적으로 아주 협소한 지역에서 시작할 수 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공간이 확대되는 양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민들의 동의와 공감대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의 니즈 굉장히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남북 교류협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거의 니즈라는 표현이 빠지면 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당연히 고려돼야겠지만 특히 우리 아까 아마 안지호 박사님도 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고양시의 뭐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평화경제특구를 만들며 있어서 국민들의 니즈가 간과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꼭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제가 좀 정치학자다 보니까 법을 좀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법을 제가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는데 아마 우리 박구민 교수님께서 황당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특별법에서 이 자치권 확보하는 과정에 이러한 규제들을 좀 넘어설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규제들이 있거든요. 군사기지 시설보호법이라든가 산지보호법이나 자연환경법이라든가 너무나 중증적이고 복합적인 규제가 특히 접경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완화하거나 조금 단순화시키는 작업들이 좀 필요한데 그 부분을 강원도 그리고 좀 더 나아간다면 비슷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기도와 연대를 해서 조금 그런 법적인 조정 작업들, 통합시키는 작업들, 단순화시키는 작업들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토론문에는 쓰지 않았지만 한 가지 저도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작년에 고성에 가서 제가 접경지역 협력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고성 지역에 가서 고성군 측에서 준비하고 있는 어떤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좀 물어봤는데 거기서 강원도 이 광역자치단체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쉽게 말하면 작년에 있었던 고성 그 특별시 유엔 특별시인가요? 그 추진과 관련해서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은 전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에 충분한 소통은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특별자치도가 된 만큼 이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정책이 기초까지 넘어갈 수 있게 그 효율적인 협력 거버넌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나영 박사님이 지금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머릿속이 아주 지금 그것 때문에 복잡해 죽겠는데 아주 정확하게 찝어주셨어요. 사실 강원특별자치도가 시작하면서 법조항이 23개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전북이라든가 경기 북부 쪽에서도 특별자치도 얘기가 나오니까 빨리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어쨌든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고 저희 센터 입장에서도 지금 그 특별자치도법 안에 뭔가 이제 접경 지역이라든지 통일에 대한 얘기라든지 북방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평화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분명히 반영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군사, 그다음에 산림, 농지,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에 대한 얘기가 아마 굉장히 핵심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이영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린 데탕트의 얘기가 어떻게 보면 좀 하나의 모티브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사실 저도
그 그린 데탕트라는 말을 처음 접했던 게 제 기억으로는 그 박근혜 정부 때 유라시안 이니셔티브 얘기 안에 아마 그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전 정권에서는 그 얘기가 그렇게 크게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다시 지금 이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분명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또 하나 중요한 시사점이 뭐냐면, 지자체들, 기초지자체, 지금 아까 고성군 케이스를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 어떻게 보면 중앙 정부라든가 강원도에서 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한 교류나 이런 것들이 좀 서로 약간 방향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우리 도에서 오늘 또 남북교류과에서도 오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숙지를 이제 해가지고 좀 이제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뭐 거의 50분을 다 돼가는데요. 지금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아까 그 내용을 좀 뭐라고 왔냐면, 댓글창에 평화경제 특구를 기반으로 하는 동북아 물류에 대한 강원도의 기본적 구상이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쪽 뭐 교통 물류 쪽을 제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사실 발표를 하지 못해서 뭐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심도 있게까지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강원도가 갖고 있는 그 북방 쪽에 대한 어떤 생각, 그 다음에 북방 경제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계속 지속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 보고 있어요. 이번에 뭐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민선 8기 도정에서의 어떤 공약사항에 보면 철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력히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강원도가 어떻게 됐든 뭐 북방을 하던 통일을 하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송 능력에 대한 걸 평가를 해보면 우리나라 전체 그 물류 어떤 경쟁력 평균 지수에서 한 6배 정도가 뒤처져 있습니다. 예, 그만큼 시설이나 이런 게 굉장히 아직까지도 부족하고, 더더욱이 이제 어떻게 보면 물류 경쟁력을 갖추려면 항만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강원도 항만 5개나 갖고 있어요. 무역 항만을. 그중에 동해항은 우리나라 전체 항만의 8위권을 차지하는 큰 항만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컨테이너를 안 하고 이제 광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환경적인 문제나 이런 게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 전체 그 항만들 30개 항만들 중에서 유일하게 벌크 항만을 다루는 데가 이제 동해항, 광양항, 그다음에 제주 에어항 뭐 이 3개 정도가 되는데, 포항도 약간 다루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지금 그 얘기하신 그런 그 수소를 활용한 화물차 운행, 그다음에 수소 선박, 그다음에 수소 열차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린 태탕트하고도 아마 연결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되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 남북교류 협력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하고도 좀 같이 가야 되는, 그리고 특구 내용에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수소 충전소라든지 수소 체험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관광 산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강원도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구상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많이 준비들 중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또 한번 포럼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두 분 교수님하고 박사님께서 또 어렵게 발표를 해주셨고, 또 우리 4분 패널 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또 강원도의 어떻게 보면 평화경제특구, 특별자치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아마 많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기 남북교류과 쪽에서 뭐 얘기하실 거 있으세요? 계장님? 저기 잠깐 뭐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계속 사실 뭐 법안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뭐 깊게 지금 논의 중이고요. 이런 상황이라 지금 여기서 뭐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네. 지금 저희 새로운 도정이 들어서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새로운 강원도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와 있는 상황이고, 뭐 인수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정책을 다시 좀 뭐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구체적으로 얘기 말씀드리긴 좀 그러신 상황일 거예요. 7월 1일자로 이제 새 도정이 이제 출범을 하면 그와 더불어서 이제 또 많은 부분들이 또 변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오늘 뭐 특별한 그게 없으면 뭐 이 부분에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어쨌든 발표해 주신 두 분 박사님하고 교수님 그리고 네 분의 박사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향후에도 저희 그 아까 제가 인사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강원연구원의 통일북방연구센터를 아마 지금 이제 가면서 어떻게 보면 센터 생긴 이후로 아마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앞으로도 많은 조언과 좀 도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온라인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